우아한 위선의 시대는 가고 정직한 야만의 시대가 도래했다. 이제는 규칙이 힘이 되는 게 아니라 힘이 규칙이 되고 있는 거죠. 지금 제일 웃고 있는 사람이 아마 푸틴일 거고, 네. 이란 전쟁 나기 전에 러시아 원유는 우랄유라고 하거든요. 네. 그게 한 52불, 57불 이랬는데 더블이 된 거예요. 네네. 전쟁을 일으킨 두 당사자가 서로 상대의 전쟁에 대해서는 중개자를 자처하며, 이게 국제 정세의 현실이고 이게 바로 정글의 모습인 거죠. 뉴스가 지식이 되는 순간 지식의 발견. 저는 SBS 정유미 기자입니다. 오늘도 전쟁 얘긴데요. 전쟁을 좀 더 다각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 이분을 모셨습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의 이문영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우아한 위선의 시대는 가고 정직한 야만의 시대가 도래했다. 교수님 명언이고 교수님 책의 부제로도 네네. 이렇게 쓰셨어요. 네네. 교수님의 직접 설명을 좀 듣고 싶은데요. 이 부제를 넣은 이유는 사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고 트럼프가 부활을 하고 이게 한데 어우러지면서 정말 우리가 알던 세계가 끝난 것 같지 않으세요, 기자님? 그러니까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이 전쟁 전에는 어쨌든 미국 단극 체제였잖아요. 근데 이 전쟁을 경과하면서 또 트럼프가 더해지면서 단극에서 다극으로. 그다음에 그전에는 미국이 주도하던 자유주의 국제 질서였는데 그게 지금은 강대국 정치, 그다음에 세력권 정치 이렇게 변화를 했죠. 그러니까 당장 트럼프는 서방군 내 거야, 미국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푸틴은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그게 서로 어느 정도의 공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러우 전쟁에서 트럼프는 이전에 바이든과 달리 러시아 편을 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굉장히 아이러니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예전에는 어쨌든 지구촌을 이끌어가는 국가가 예를 들면 G7. 근데 그 G7의 공통점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인 나라들 중에 선진국 이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은 아무리 경제력이 높아도 못 들어갔었던 거죠. 근데 트럼프는 그런 거 이제 뭐 가치, 이념 이제 상관없어. 힘센 사람 순 이러면서 코어 5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중국, 러시아, 인도, 일본. 그러니까 체제와 상관없이 강한 나라끼리 모이자. 이게 강대국 정치인 거고요. 그다음에 이 전쟁과 트럼프 전만 하더라도 어쨌든 규칙 기반 질서에 의해서 국제 관계, 국제 질서가 이루어져 왔는데 이제는 규칙이 힘이 되는 게 아니라 힘이 규칙이 되고 있는 거죠. 트럼프 말이 법이고 맞아요. 센 나라가 룰이 되는 것이고, 이건 정말 너무 우리가 알던 세계와 너무 다른 거고, 근데 물론 그 이전에도 사실 국제 관계는 강대국의 뜻대로 좌지우지 되긴 했죠. 근데 그래도 강대국도 최소한의 명분은 걸고 있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조지 부시가 이라크를 침공할 때도 뭐 대량 살상 무기를 없애러 간다. 아니면 독재 국가를 민주화를 해야 된다. 이런 식의 명분은 갖고 간 거고, 그다음에 안전보장이사회에 허락을 받으려고 노력은 했어요. 허락 못 받았지만 결국. 근데 트럼프 보세요. 뭐 UN 됐고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베네수엘라 독재자 마두로를 체포할 때도 석유 때문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민주화 뭐 이런 얘기 안 해요. 그다음 이란에 대해서도 트럼프가 고백했던데요. 내가 이란에서 정말 원하는 건 이란 석유야. 예전처럼 뭐 자유니, 민주주의니, 인권이니 이런 얘기 안 한단 말이에요. 그동안에는 좀 좋은 척이라도 했는데 그렇죠. 이제는 대놓고. 그렇죠. 그래서니까 더 국제 사회가 정말 앞날이 예측할 수 없는. 그러니까 정말 약간 적자생존 정글의 법칙? 그다음에 어쨌든 위선이라는 게 나쁜 점도 있지만 그게 문명화 과정이기도 한 거잖아요. 그죠? 자기의 좀 벌거벗은 욕망이나 본능을 좀 누르고 숨기려고 하는, 근데 그런 제어 장치가 이제 사라진 거죠. 그러니까 우아한 위선 끝나고 본능, 그게 그대로 노출되는 시대가 온 거니까 정말 우리가 알던 세계, 우리가 알던 미국 이제는 없는 거죠. 적어도 트럼프가 있는 동안은. 근데 이란 전쟁이 그 변화에 말하자면 쐐기를 박은 거죠. 그러니까 러우 전쟁이 열고
트럼프가 막 끌어올리고 했던 세계의 변화를 저는 이란 전쟁이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현실로 종지부를 찍었다고 생각이 돼요. 그 이란 전쟁으로 이제 득을 보는 사람으로 네타냐후 총리와 푸틴 대통령을 많이 꼽는데 네. 교수님도 동의를 하시는 부분일까요? 그렇죠. 지금 제일 웃고 있는 사람이 아마 네타냐후와 푸틴일 거고 네. 러시아의 주된 재정의 원천은 석유가스 판돈이잖아요. 근데 작년만 해도 원유가 굉장히 낮았고요. 그다음에 제재 막 2차 제재 세게 들어가고 막 이러니까 러시아 그 재정 석유가스 판돈이 25%가 줄었어요. 그랬는데 이란 전쟁 나기 전에 그러니까 러시아 원유는 우랄유라고 하거든요. 그게 한 52불, 57불 이랬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확인해 보니까 105불이에요. 더블이 된 거예요. 네네. 그러면 일단 러시아 입장에서는 전쟁을 할 수 있는 그런 재정적인 여유를 다시 이제 확보하게 되는 거고, 그다음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요. 푸틴이 이 이란 전쟁을 통해서 일종의 세일링 포인트를 찾은 거예요. 우리 러시아가 아시아에 파는 석유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 안 해. 그러니까 우리 거 사. 이렇게 되는, 우리 건 안전해. 우랄유의 안전성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그렇죠. 거군요. 당장 필리핀이랑 말레이시아도 러시아 원유 계약을 한 거예요. 지금 더구나 트럼프가 이란 전쟁으로 유가가 뛰니까 러시아 그 원유 거래에 대한 제재를 풀었잖아요. 물론 한 달 시한으로 풀긴 했지만 어쨌든 그게 풀렸기 때문에 우리 정부도 지금 러시아 원유 구입하는 거를 타진하고 있거든요. 결국은 원유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그런 이점이 있는 데다가 그다음 새로운 판로를 개척할 수도 이제 있게 된 거. 여지까지는 주로 중국이랑 인도에 팔았는데 그런 데다가 또 하나의 이점은 뭐냐면 이제 러시아만 욕할 수가 없어요. 그전에는 러시아가 전쟁 일으켰다고 막 욕을 했는데 아니 미국도 일으켰잖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이든 정부 때는 미국이 러시아가 거의 전범이다. 그죠. 국제법을 위반하고 그렇죠.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그 말을 할 수 없는 자격이 된 거군요, 미국이. 그렇죠. 도찐 개찐이다 이제 이렇게 된 거고요. 러시아 입장에서는. 근데 이제 그것만큼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러우 전쟁 전황에 이란 전쟁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단 사람들의 관심이 이동을 하고 지원이 옮겨가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같으면 우크라이나로 올 무기가 지금 중동으로 다 가고 있는 거예요. 미국이 원래는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을 했었는데 그 무기가 지금은 우크라이나 대신에 중동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 근데 정확히 얘기하면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는 무기 지원도 끊었어요. 그 대신 판매는 하고 있어요. 네. 미국 무기를. 그럼 이제 유럽 돈으로 미국 무기를 사서 우크라이나에 제공을 했었는데 이제 그 미국 무기의 우선순위가 우크라이나가 아니라 중동으로 가는 거죠. 당장 우리나라에 있는 사드도 빼가고 페이트리어트도 빼가는 판이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젤렌스키는 거의 울상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도 러시아가 하루에 막 1000발씩 쏘거든요. 네. 그 미사일하고 드론 섞어갖고 하룻밤에 1000발씩 쏘는데 그걸 요격할 수 있는 그 미사일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 다 중동으로 가고 있는 거니까 젤렌스키는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돈도 충분하진 않겠지만 돈이 있어도 살 수 있는 무기가 그쵸.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젤렌스키가 요즘에 중동 국가들한테 우리가 이란 드론을 요격할 수 있는 기술을 알려줄 테니까 너네한테 가는 페이트리어트 우리 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처음 났을 때만 해도 러시아가 그 드론 기술이 발전을 하질 않아서요. 이란 드론을 수입해서 썼거든요. 그 샤헤드라고 불리는 거. 이란의 샤헤드. 안 그래도 이제 그 이란의 공격을 받고 있는 카타르, 또 사우디의 젤렌스키 대통령이 10년 동안 방위 협력을 강화하는 협정을 체결했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 교수님께 여쭤보고 싶었는데 그게 결국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란 드론은 빠삭해.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 알려줄 테니까 그 대신 우리 페이트리어트 오는 거 우리한테 좀 돌려. 이렇게 되는 거죠. 전쟁의 이 당사자이기도 한 우크라이나가 또 다른 전쟁에서 어떤 플레이어로 지금 등장을 한 거잖아요. 근데 우크라이나만 그런 게 아니라 러시아도 그런 게요. 러시아가 이란 전쟁의 가장 큰 수혜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러시아 역할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몰래 뒤에서 이란을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밝힌 적은 없죠.
근데 그거는 사실 이제 이란 외무장관이 사실 인정을 했죠. 러시아랑 이란이랑 친한 게 뭐 어제 오늘 일이냐. 네. 러시아는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해주고 있어. 러시아는 아무 말 안 했는데 예. 이제 이란 외무장관 아락치인가요? 그 사람이 얘기를 했고 실제로 이란은 미국에 비해서 미사일이나 드론이 한정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쏴야 되잖아요. 낭비 안 되게. 네. 근데 이란은 자체 위성망이 없거든요. 네. 러시아가 다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성 이미지나 위치 정보 같은 거. 네네. 그래서 중동에 있는 여러 미군 기지들을 이란이 많이 쳤잖아요. 그걸 정말 정확하게 타격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다 러시아가 위치 정보를 준 것이고 뿐만 아니라 드론도 예. 주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사실 식량이나 뭐 의약품 같은 인도주의 지원은 막 지금 13토씩 막 가고 있거든요. 그건 해도 러시아한테. 되니까 또 대놓고. 예. 그러니까 러시아 정부는 우리는 인도주의적 지원만 하고 있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도와주고 있는 건 다 아는 거죠. 그러니까 미군 기지에 대한 이란의 정확한 공격. 그 뒤에는 러시아가 있었다. 러시아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또 중국의 어떤 그런 위성 기술 이런 것도 있고. 러시아가 근데 이스라엘과도 가깝지 않나요? 그렇죠.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이 전쟁을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과 가까운 러시아가 이란을 이렇게 돕고 있다. 좀 이해가 안 가서요. 근데 그러면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이스라엘이요. 완전 친미 국가잖아요. 미국이랑 너무 친하잖아요. 근데 2014년에 푸틴이 크림반도 합병했을 때도 심지어 이번 전쟁이 일어났어도 네. 대러 제재에 동참을 안 했어요. 아, 이스라엘이. 미국이랑 너무 친한데 왜 그럴까요? 또 그만큼의 관계가 있는 거고 원래 외교가 이런 거예요. 양쪽이랑. 그래서 사실 러시아가 그런 균형 외교를 되게 잘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랑 친한 이유는 이스라엘 인구가 한 1,000만 정도인데 그 중에 한 130만 명이 러시아 사용 인구예요. 소련에 널리 퍼져 있던 유대인들이 소련 해체되고 대거 자기 고향으로 돌아온 건데 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의 제3의 언어는 러시아어예요. 아, 그렇군요. 네. 그런데다 이제 네타냐후하고 푸틴 간의 그 독재자들 간의 브로맨스 이제 그런 게 또 있어요. 네. 하지만 러시아는 그렇다고 양비로는 아니에요. 지금 이란이랑 이스라엘이랑 싸우고 있으면 러시아는 당연히 이란 편이에요. 이거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굉장히 불법적인 공격이다. 네. 라고 얘기를 하고 이란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해요. 아무리 네. 이스라엘하고 친해도. 네. 그리고 이제 뒤로 이란을 엄청 도와주는 건데 그거는 단지 러시아하고 이란 간의 그 친한 관계만이 아니라요. 푸틴 입장에서는 이란 전쟁이 오래 가는 게 나쁘지 않은 거예요. 우크라이나 전쟁의 전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하기 때문에 네. 그다음에 뭐 미국의 평판 나빠져서 러시아한테 나쁠 게 없으니까 푸틴은 이 전쟁이 길어서 나쁠 게 없는 겉으로는 뭐 빨리 평화적인 해결 뭐 외교적인 해결을 해라 얘기를 해도 속으로는 나쁠 게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란이 버틸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러시아 역할이 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의 역할을 더 하고 있거든요. 어떤 거예요? 중재자 역할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란 이란과 전쟁에. 미국 사이에서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전쟁 초반에 트럼프가 푸틴한테 전화해갖고 1시간 동안 의논했잖아요. 또 심지어 트럼프가 먼저 걸지 않았어요? 먼저 그 전화? 걸었어요. 네. 나 어떡하냐 이거 아무래도 나 물린 것 같다. 좀 도와줘. 너 양쪽 다 친하다며. 전쟁을 먼저 일으킨 사람한테 어떤 조언을 구한 건가요? 근데 그거는 푸틴도 마찬가지인 게 이게 굉장히 이게 기이한 장면인데 전쟁을 일으킨 트럼프가 또 다른 전쟁을 일으킨 푸틴한테 전화를 해갖고 둘이서 막 서로 의논을 해요. 네. 그런데 또 트럼프는 이 전쟁, 푸틴의 전쟁에 대해서는 중재자를 자처하잖아요. 예. 푸틴은 트럼프가 일으킨 전쟁에 대해서는 내가 이스라엘하고도 친하고 이란하고도 친하고 하니까 내가 그다음 중동 국가들하고도 다 친하니까 내가 전화해줄게. 중개해줄게.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전쟁을 일으킨 두 당사자가. 서로 상대의 전쟁에 대해서는 중개자를 자처하며. 이게 국제 정세의 현실이고 말씀드린 정직한 야만의 실체인 거죠. 아니 트럼프랑 푸틴이 전쟁을 일으킨 사람들이 또 다른 전쟁의 중재자가 된다는 게 굉장히 좀 상황이 트럼프가 러우 전쟁 중재자 역할을 하고 있는 건 잘 아시잖아요. 네, 그죠? 네. 근데 사실 미국은 중재자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푸틴이 이란의 위치 정보를 다 주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미국이 뭐라 그러면 야 너네도 주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니네가 안 주면 우리도 안 줄게.
왜냐하면 미국도 네. 무기 지원을 하진 않고 팔고만 있지만 위치 정보는 다 주고 있어요, 우크라이나에. 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도 이란처럼 한정된 무기로 정밀 타격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러시아 예. 전략 자산을. 네. 그걸 누가 주겠어요, 위치 정보를. 음. 유럽도 못 줘요, 그건. 미국만 줄 수 있는 거거든요. 음. 그러면 사실 미국은 당사자예요, 전쟁에. 네. 근데 아닌 척하고 중개자인 척하는 거고, 네. 푸틴도 이란한테 정보 다 주면서 아닌 척 중개자인 척 하는 거고. 이게 바로 정글의 모습인 거죠. 그렇네요. 러시아가 이제 제재를 엄청 세게 받았는데 2023년, 2024년에는 GDP 성장률이 4%였어요. 제재가 소용이 없었군요. 이건 일종의 전시 특수 상황이다. 오래 못 간다. 근데 실제로 작년에는 GDP 성장률이 0.6%. 트럼프가 이란 전쟁을 일으켜서 유가를 확 끌어올린 거죠. 푸틴 입장에서는 정말 고마운 거죠. 우크라이나가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까? 시간은 우크라이나의 편이 아니고 이란 전쟁이 만약 끝나면 트럼프가 젤렌스키를 또 엄청 막 쥐어짤 것 같아요.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의 이문영 교수님과 지식의 발견 함께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나 러시아 내부 상황은 어때요? 정말 전쟁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건데 사람들의 막 일상이 다 망가지고 뭐 이런 상태인가요? 그렇지 않죠. 근데 보시면 유럽에서 제일 큰 나라가 러시아고 두 번째로 큰 나라가 우크라이나예요. 면적으로 원투가 지금 싸우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는 지구 땅덩이의 9분의 1이 면적인데 싸움은 여기서 일어나는 거니까 대다수의 사람들은 사실 전쟁을 뉴스로 아는 거예요. 전장에서 멀어진 우크라이나 내부에까지 드론하고 그다음에 미사일로 공격을 해서 에너지 인프라 이런 것들을 완전 절단을 내고 있어요. 우크라이나도 워낙 큰 땅이니까 막 전쟁을 직접적으로 체험을 하지 못했다가 러시아가 이제 막 후방 때리기 시작하고 막 공습, 대피하고 하는 게 막 일상이 돼버리고 이러면서는 이제 러시아 국민과 비교할 수 없이 이제 전쟁의 어떤 그런 것들을 느끼게 되는 거죠. 난방도 안 되고 막 물도 끊기고 불도 안 들어오고 막 이런 상황에서 이제 막 전쟁을 실감하게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전쟁에 대한 이제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라는 아무래도 여론들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국민의 피로도나 여론 변화가 러시아보다는 훨씬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거죠. 그걸 아니까 또 푸틴이 전쟁을 더 길게 그렇죠. 끌려고 하는 거죠. 길게 끌려고 하는 거고 후반까지 공격을 하는 거고 막 전기 끊고 이런 식으로. 이제 전쟁이 이렇게 길게 지속하려면은 그 내부의 이제 여론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러시아 지금 전쟁 지지율이 몇 퍼센트 정도 될 것 같으세요? 지금 5년 차인데 전쟁 잘하고 있다라는 전쟁에 대한 지지율이 지금 바로 지난달에 72%였어요. 그때 푸틴 지지율은 86%예요. 권위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러시아 상황은 어떻습니까? 러시아가 이제 제재를 엄청 세게 받았는데 2023년, 2024년에는 GDP 성장률이 4%였어요. 전쟁 안 한 우리나라보다 높았단 말이에요. 제재가 소용이 없었군요. 네, 그러니까 제재를 한 유럽보다도 훨씬 높았던 거죠. 독일은 막 마이너스 성장했는데 오히려 전쟁 전보다 월급은 더 올랐어요. 일반 그 서민들 실업률 거의 제로에 가깝고 전시 특수 군수 공장 풀로 돌아가고 제조업 공장 풀로 돌아가고 그다음에 전쟁하게 되면 운수업이라든가 건설업 같은 거 같이 올라가거든요. 러시아가 이제 제재를 받으면서 다른 물자들이 잘 못 들어오니까 그 안에서 산업이 활발하게 굴러가는 뭐 그렇죠. 그런 그러니까 측면. 푸틴이 일종의 국산화 전략, 이참에 우리 한번 바꿔보자. 그래서 예전에 수입하던 거 국산화 해보자. 이래갖고 예전에 수입하던 거 이제 러시아에서 만들고 그다음 군수 공장은 더 지어갖고 막 돌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러시아 경제가 적어도 작년 하반기 그 전까지는 아무 이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잘 돌아갔기 때문에 러시아 국민들은 전쟁을 체감하지 못한 거예요. 이건 일종의 전시 특수 상황이다. 오래 못 간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작년에는 GDP 성장률이 0.6%.
그러니까 드디어 전시 특수 경제의 어떤 한계랄까? 이게 이제 슬슬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는데 트럼프가 이란 전쟁을 일으켜서 유가를 확 끌어올린 거죠. 트럼프가 적절한 시기에 전쟁을 일으켜서 러시아에 돈을 벌게 해준 그죠. 셈이에요. 푸틴 입장에서는 예. 정말 고마운 거죠. 러우 전쟁 교착 상태 막 빠질 때쯤 이번엔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을 해서 가자 전쟁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근데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한 날이 푸틴 생일이었어요. 2023년 10월 7일. 네. 그때도 가자 전쟁이 일어나니까 사람들 관심 가자로 다 쏠리고 그다음에 뭐 무기 지원 뭐 이런 지원들 다 우크라이나에서 가자로 이동하고 그때도 미국 욕을 엄청 했잖아요, 사람들이. 러우 전쟁 때 그렇게 가치의 편 얘기를 하더니 네. 팔레스타인에서 어린이들이 저렇게 죽어가고 있는데 바이든은 이스라엘에 계속 무기를 댄단 말이야. 그러면서 그때 사람들이 미국의 위선에 대해서 엄청 이제 공격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도 푸틴은 어부질이었던 거죠. 이 전쟁이 처음 시작됐을 때 이렇게 길게 갈 거라고 혹시 예상은 하셨어요? 한번 시작되면 이렇게 길게 갈 거기 때문에 쉽게 시작되지 않을 거라고 예상을 했어요.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그랬는데 이제 일어나 버린 거고. 네. 러시아가 그냥 우크라이나 1대1로 붙으면 모르는데 사실은 나토랑 싸운 거잖아요, 러시아는. 그러니까 쉽게 안 끝나는 거죠. 종전 협상이 있었잖아요. 올해만 해도 세 차례가 있었고 어떻습니까? 진전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조금이라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절차적으로는 진전이 있었는데 네. 정치적으로는 결과적으로는 아무 진전이 없었다. 올해부터 미국, 러시아, 우크라이나 셋이 같이 만나기 시작했어요. 네. 그전에는 미국이 러시아 따로 만나고 미국이 우크라이나 따로 만나고 이랬는데 당사자가 중개자인 미국과 같이 만난 거니까 절차적으로는 뭔가 진전한 건 맞는데 그럼 뭐가 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하나도 없어요. 건질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없는 상태에서 이란 전쟁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지금 여기 신경 쓸 틈이 없는 거죠. 그럼 이란 전쟁이 뭐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언젠가 끝날 거 아닙니까? 어떤 방식으로 이제 이란 전쟁이 끝나면 그러면 이 러우 전쟁의 종전 협상에도 탄력이 생길 수 있다라고 저희가 좀 생각을 해도 될까요? 만약에 이란 전쟁이 만약 끝나면 예. 트럼프가 젤렌스키를 또 엄청 막 쥐어짤 것 같아요. 나토 가입 포기해. 러시아 요구 받아들여. 이런 식으로. 왜냐하면 이란 전쟁이 어떻게 끝나든 지금 상황으로 봐서 결코 트럼프에게 이게 트로피가 될 수 없을 것 같거든요. 근데 당장 11월에 미국 중간선거 있잖아요. 네. 뭐 그것도 할지 말지도 모르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러면 어쨌든 중간선거에 대해서 트럼프가 내세울 만한 업적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약한 우크라이나를 막 압력을 넣겠죠. 예전에 여러분. 백악관에 불러가지고 막 모욕 주고 그때 쫓아내고 한 생각나네요. 것처럼. 예. 근데 젤렌스키는 교수님 책에 보면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던데 초반에 차라리 받았으면 아니면 중간에라도 받았으면 어떤 그 조건들, 협상 조건들을 차라리 일찍 받았으면 나았을 상태일 텐데 이게 시간이 계속 가면서 우크라이나에 더 안 좋은 조건만 계속 남은 셈이잖아요.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매 단계가 있었단 말이에요. 네. 우크라이나에 요구된 것들이 사실 굉장히 정의롭지 못하고 우크라이나에 가혹한 건 맞았어요. 근데 문제는 그렇기 때문에 그 조건을 우린 받을 수 없어 하고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우크라이나가 받아들여야 하는 게 점점 더 가혹해지고 더 커지고 있다라는 거죠. 처음에 우크라이나가 받은 요구가 우크라이나 입장에선 최악이었는데 네. 시간이 지나면 그게 차악이 되고요. 더 시간이 지나면 최선이 돼버리는 상황이에요. 이 전쟁 날 초반에 평화협상 이루어질 뻔하다 결렬됐거든요. 네. 만약에 그때 평화협정을 맺었으면 영토를 지금처럼 20%를 뺏기진 않아도 됐어요. 4대 점령지 중에 2개는 네. 지킬 수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4대 점령지 이제 다 내줘야 되는 상황인 거고. 지금 젤렌스키도 어쨌든 미국만 믿고 있지 않겠다. 나토만 믿고 기다리지 않겠다라는 차원에서 저렇게 중동의 어떤 독자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걸 텐데. 아니 젤렌스키는 네. 일단 미국에 대한 기대는 할 수가 없는 거죠. 트럼프가 아무 지원도 안 해주고 있는 거니까. 트럼프 등장과 함께 미국에 대한 기대는 접을 수밖에 없는.
겉으로는 어쨌든 계속 잘해보자 하더라도 뭐 사실상 이건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젤렌스키가 바라는 건 유럽이에요. 그리고 젤렌스키는 유럽을 버릴 순 없어요. 버리고 자기가 중동에서 어떤 다른 루트, 아무리 그 루트를 찾아도 지금 유럽이 해주고 있는 지원을 그들이 해줄 수는 없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유럽 지도자들이 지금 어쨌든 그 스타머, 마크롱, 그다음에 메르츠, 이 영국, 프랑스, 독일이 든든하게 받쳐주고 있는 건데 그 지도자들의 생각과 국민들의 생각이 같지 않다는 게 문제죠 또. 그러니까 그 지도자들은 지금 절대로 러시아의 요구를 받아들이면 안 된다. 우리가 그럼 미국 대신 지켜주겠다. 이러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러우 전쟁 나고 특히 이제 러시아 석유가스 완전 수입 끊기고 이러면서 유럽 경제가 완전 엉망이 돼버렸잖아요, 지금. 유럽 경제 상황 너무 안 좋단 말이에요. 우리 코가 속잔데 남 도와주게 생겼니? 라고 하는 유럽 국민들의 생각이 지금 그 지도자들의 생각과 같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어요. 그게 또 문제인 거고. 교수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우크라이나가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교수님의 전망은 좀 어떠세요? 시간은 우크라이나의 편이 아니고 지금 당장 만약에 유럽이 우크라이나에 손을 뗀다면 우크라이나는 그대로 길이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 러시아가 우리 절대 양보 못해라고 하는 조건이 있어요. 이제 우크라이나 나토 가입 절대 안 된다.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군사력 줄여라. 그다음에 점령 영토 러시아 걸로 인정해라. 이 세 가지 절대 양보 못하고 만약에 이걸 양보해야만 뭔가 종전할 수 있다면 우린 그거 안 한다. 우린 그냥 전선에서 전장에서 끝내겠다. 러시아는 이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지금 러시아가 이기고 있잖아요. 전선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미쳤냐 이런 거죠. 러시아는. 우리가 왜 양보를 해? 우리가 이기고 있는데. 그 러시아의 그 요구를 다 받아들이는 걸 유럽 입장에서는 그건 완패거든요. 그걸 못 받아들여요. 유럽도. 영프 독이 그렇게 나라 사정이 안 좋은데도 우크라이나를 저렇게 계속 도와주고 있는 게 그건데. 그러면 러시아는 절대 양보 못해. 유럽은 그거 절대 못 받아들여.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거는 결국 협상이나 외교로 해결 안 돼. 이건 어차피 전장에서 해결될 수밖에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변화가 좀 생긴 거죠. 바이든이 트럼프로 바뀌면서 예전에 우크라이나 유럽 편에 있던 미국이 지금 러시아 편으로 넘어간 거잖아요. 그죠? 완전히 넘어갔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트럼프가 막 왔다 갔다 하고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강한 사람 편이고요. 이긴 사람 편이에요, 트럼프는. 그게 더 미국의 이익이 되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유럽의 나머지 세 지도자가 우크라이나 편에서 지금과 같은 스탠스로 있는 이상은 이거는 어떤 협상이 불가능한 거죠. 전장에서 끝난다. 그 얘기는 결국 전쟁에서 누가 완전히 러시아가 이기고 끝난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이길 수는 없는 거니까 러시아가 이기고 끝난다라는 거죠. 협상 없이. 그렇죠? 이란 전쟁도 전장에서 끝나야 되는 상황일까요? 48시간 얘기했다, 5일 얘기했다가 열흘 얘기했다가 그러다 갑자기 또 부통령은 나와갖고 곧 끝낼 거라 그러고 그다음 뭐 협상하자고 하면서 군인들은 가고 있고 말이 오늘 내일 다른 정도가 아니라 아침 저녁으로 다르잖아요. 그 도대체 저는 이게 예상이 안 돼요. 예상이 안 되는데 군인들이 이미 이동을 했는데 이게 그냥 정말 엄포용일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협상의 어떤 그걸 올리기 위해서 이렇게 약간의 쇼잉 하려고 군인 보내는 걸까? 저는 좀 이게 이렇게 쉽게 협상으로 끝날까 싶은 거고. We're going to hit them extremely hard over the next 2 to 3 weeks. We're going to bring them back to the Stone Ages.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4년이 넘었는데 이란 전쟁도 뭐 이렇게까지 길게 갈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 되나요? 근데요, 그런 게 있죠. 푸틴은 계속 하잖아요. 대통령을. 근데 트럼프는 임기가 정해져 있잖아요. 큰 차이네요. 큰 차이죠. 큰 차이고 당장 그 기자님도 보셨지만 800만, 900만씩 노킹 시위했다고 하잖아요. 미국에서. 그런데다가 트럼프의 되게 주요 공약, 뭐 전쟁 안 한다, 뭐 남의 나라 전쟁에 개입해갖고 이라크 전쟁처럼 미 국민을 뭐 끝없는 전쟁에 끌어들인 이런 거 안 한다고 했던 공약 위반이고 국민의 눈치를 봐야 된단 말이에요. 여론을 의식을 해야 되고. 그래서 글쎄요, 그렇게 오래 끌 수 있을까요? 이란 전쟁을. 그렇죠. 미국과 이 러시아가 이제 우위에 있는데
전쟁이 빨리 이렇게 안 끝나는 걸 보면은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게 너무 나라들이 막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가지고. 지금 이제 러시아는 이게 집단 서방과의 전쟁이라고 러시아는 그걸 정식화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나토 국가들, 미국, 유럽이 물심양면으로 이제 도와주고 있는 거니까 이쪽은 쉽지 않은 네.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이스라엘이랑 이란을 비교하면 당연히 이쪽에 군사력이 세지만, 근데 그 통계 혹시 기자님 들은 적 있으세요? 강대국이 약한 나라를 침략을 한다 하더라도 그 전쟁에서 이길 확률, 오히려 약한 나라가 이길 확률이 더 높대요. 63%래요. 당장 베트남 전쟁에서 미국이 졌잖아요. 그 다음에 아프간에서 20년을 있었어요. 근데 미국이 뭘 했나요? 그랬죠. 돈만 쓰고 괜히 인명피해만 있었고, 이라크 전쟁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 전쟁이라고 하는 거는 강대국은 어떤 이익을 위해서 들어갔는지 몰라도 그 국민들은 약한 나라일지라도 국가를 걸고 싸우는 거잖아요. 근데 이건 쉽지 않죠, 그러니까. 제3차 세계대전이 공포가 좀 생긴 것 같아요. 3차 대전은 어디서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게 됐다. 트럼프는 일종의 징후라고 생각해요. 어떤 증상이자 징후. 미국의 어떤 패권의 몰락이라고 할까요? 트럼프가 아닌 다른 대통령이 온다고 해도 예전의 미국으로 돌아올 것 같진 않거든요. 그러면은 중국이 타이완을 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 보셨어요? 저는 그럴 가능성은 뉴스가 지식이 되는 순간 지식의 발견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의 이문영 교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이런 전쟁들을 보면서 또 사람들이 제3차 세계대전이 공포가 좀 생긴 것 같아요. 실제로 3차 세계대전 검색량도 많이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교수님은 이런 전쟁을 좀 다각도로 보시니까 정말 가능성 있을까요? 3차 세계대전 얘기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일어나자마자 젤렌스키가 제일 먼저 얘기를 했죠. 이 전쟁은 러시아 우크라이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3차 대전이 될 수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이제 이런 거죠. 네. 그리고 나서 바로 얼마 전에 2월이 이제 4주년이었잖아요, 네. 전쟁. 그때는 젤렌스키가 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미 우리는 3차 대전에 진입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러우 전쟁 얘기를 하는 많은 분들이 이거는 이 전쟁으로 인해서 변한 세계 질서 하에서 3차 대전은 어디서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게 됐다. 더 이상 3차 대전이 무슨 공상과학 소설에 나오거나 영화에 나오는 그런 터무니없는 얘기가 아니라 언제 어디서 일어나도 놀랍지 않은 세상이 사실 됐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는 또 전쟁을 겪었던 나라기 때문에 이 전쟁에 대한 공포가 또 참 크지 않습니까? 겪었을 뿐만 아니라 3차 대전이 일어나게 되면 가장 유력한 후보지 4개가 꼽히는데 그중에 하나가 한반도예요. 그 4개가 이제 우크라이나, 중동, 그다음에 한반도, 대만이거든요. 후보지 4개 중에 우크라이나만 전쟁 중이었는데 그리고 나서 얼마 있다 가자 전쟁이 일어났죠. 이란 전쟁이 일어났죠. 중동에서도 지금 일어나 버린 거잖아요, 전쟁이. 그럼 한반도와 타이완만 남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이렇게 얘기하죠. 점점 오른쪽으로 오는 게 아닌가, 동쪽으로 네. 오는 게 아닌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다가 그 우크라이나 전쟁에 또 북한군이 참전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막 절대로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하면 안 됩니다. 말씀드렸었는데 그때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까지 무기를 지원하게 되면요.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남북이 만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너무 위험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무기 지원은 절대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우리는 하셨던 개입하면 거군요. 안 된다. 그러니까 인도주의적인 지원은 열심히 하되 네. 무기 지원, 뭐 파병 이거 말할 것도 없고 절대 하면 안 된다라고 제가 주장했었던 이유가 또 그게 있는 거죠. 러우 전쟁 이후로 우리나라와 러시아는 굉장히 멀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멀어진 상태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근데 사실 러시아는요. 제가 이제 뭐 러시아 관련된 사람들 만나고 그러면 우리 이해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한국이 그 6.25 한국 전쟁부터 미국하고 그렇게 동맹이었는데 어떻게 한국이 뭐 따로 미국과 다른 방식 할 수 있겠니? 근데 대신 레드라인만 넘지 말아라. 무기만 주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사실 러시아는 한국에 제재 동참했으니까 비우호국 명단에 들긴 하지만 그 유명한 말 있잖아요. 러시아 대사가. 한국은 비우호국 중에 가장 우호적인 나라입니다. 러시아는 한국과
예전처럼 활발한 경제협력을 하고 싶고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고 모든 것은 한국 정부에 달렸습니다라는 이 말을요. 전쟁 내내 러시아 대사부터 푸틴까지. 푸틴도 이 직접적인 워딩을 제가 알기로 최소한 2번 했어요. 너네 미국이랑 동맹국이잖아. 네. 그러니까 제재 참여하는 것까지는 이해한다. 무기는 주지 않았으면 좋겠고 네. 예전처럼 경제협력 하자. 이제 이거인 거죠. 중동 지역을 좀 넓게 보면요.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나는 이 나라랑 친하고 이 나라랑 안 친해 이렇게 분류하기가 좀 어려운 건가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네. 왜냐하면 사우디하고는 같은 산유국이라 또 친한 거예요. 서로 뭐 유가 이런 거 감산, 증산 의논하고 막 이러느라고 만나야 되잖아요. 이란하고는 예전부터 친했잖아요. 그다음에 이스라엘하고는 그런 또 특수 관계가 있는 거고 팔레스타인 예전부터 러시아는 팔레스타인 편이었어요. 그러니까 두루두루 다 친하기 때문에 네. 실제로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UAE가 다 브릭스 회원국이에요. 브릭스가 러시아하고 중국이 예. 주도하는 그거잖아요. 거기 다 회원국인 게 왜 그러겠냐라는 거죠.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 그러니까 러시아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좀 실리적인 외교를 하고 있다. 당장 러시아는 북한하고도 친한데 한국하고도 친하려고 하잖아요. 그렇네요. 그게 기본적인 러시아의 외교 스탠스예요. 등거리 외교하겠다라는 네. 거고. 복잡한 전쟁 국면에서 우리는 러시아와의 관계를 좀 어떻게 풀어나가면 좋을까? 이 러전쟁이 일어나고 북한하고 러시아가 굉장히 가까워졌잖아요. 네. 근데 이 전쟁 전만 해도 러시아 자동차 시장 1위, 그다음에 핸드폰 시장 1위, 가전 시장 1위를 다 한국 기업이 차지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도 그게 좀 많이 아깝고, 그다음에 안보상에서도 북한이랑 러시아가 더 이상 우리 안보에 위협이 될 정도로 밀착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네. 우리가 러시아를 좀 관리할 필요는 있는 거죠. 그런데다 당장 러시아가 먼저 우리 좀 친하게 지내자 예전처럼 이러고 있으니까 물론 제재 국면이고 그다음에 우리에게 러시아 시장만 있는 것도 아니고 유럽 시장도 있고 뭐 미국 시장도 있고 있는 거니까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그 제재 레짐이라고 하는 거를 전혀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서서히 단계적으로 러시아하고 관계를 그들이 내미는 손을 좀 잡아줄 필요는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사실 미국과 떨어질래 떨어질 수 없는 사이고 또 북한을 위에 얹고 있고 전쟁 국면 속에서 어떻게 외교를 펼쳐야 될지 사실 좀 고민이 될 것 같아요. 예전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알던 미국은 이제 없잖아요. 적어도 트럼프 있는 동안. 그다음에 저는 트럼프 다음에 다른 대통령이 오면 옛날로 돌아갈 수 있을까? 그럴 것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는 트럼프라는 이상한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가 알던 미국을 완전히 바꿔놨다라고 생각되지 않고 트럼프는 일종의 징후라고 생각해요. 어떤 증상이자 징후.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는 더 이상 예전에 그런 큰형님 어떤 세계 경찰 역할을 그렇죠. 세계 모든 일들을 막 해결해주고 지원해주고 할 수 있는 패권을 지탱할 수 있는 자본이 없는 거예요. 돈도 없는 거고 여러 가지 의미에서. 네. 미국의 어떤 패권의 몰락이라고 할까요? 예. 그런 것의 하나의 징후로 저는 트럼프가 나타난 거고 그러니까 트럼프를 미국 국민들이 2번이나 대통령으로 뽑았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트럼프가 아닌 다른 대통령이 온다고 해도 예전의 미국으로 돌아올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우리가 알던 세계가 이미 끝났고 네. 우리가 알던 미국도 이제 없고 라고 하는 현실 인식을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되게 기본적인 원칙밖에는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아요. 어떤 사안이나 이슈에 따라서 굉장히 유연하고 또 기민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예전의 외교 방식에 얽매이지 말고. 네. 우리도 우리 이익을 정신 차리고 잘 챙겨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막 모든 세계 국가들이 다 각자 도생, 나의 국익이 제일 중요하고 뭐 자주국방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서 세계가 참 각박해지고 힘들어지는 건 사실인 거죠. 사실 이런 전쟁들 또 그다음에 러시아 공부를 하시면서 중국의 연구를 또 안 하실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예. 근데 그러면은 중국이 타이완을 칠 가능성에 대해서는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저는 그럴 가능성은 낮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대만이
우크라이나처럼 뭐 나토를 가입하겠다, 식의 어떤 뭐 중국에 독립하겠다 이런 식의 그 요구를 하지 않는 이상 현재 사실 중국이 대만을 완전히 봉쇄할 수 있다면서요. 그것만으로도 본인이 원하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 같고, 대만 학자하고 제가 얘기해 본 적이 있는데 네. 대만 여론조사 결과를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대만이 대만 정체성이 굉장히 강해졌대요. 그러니까 중국의 일부 이런 게 아니라 대만만의 어떤 대만인의 정체성은 강해졌지만 네. 그렇다고 해서 독립하겠다는 여론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현상 유지에 대한 여론이 훨씬 더 강하다는 거예요. 중국에 아부할 필요도 없지만 네. 그렇다고 굳이 중국을 자극할 필요도 없이 현상 유지로 가자라고 하는 그러니까 굉장히 실리적인 네. 그 입장이 대세래요. 그러면 대만도 그런 걸 유지해주고, 지금 중국이 트럼프가 등장한 이후로 정말 국제법의 수호자, 자유무역의 수호자로 자기 네. 이미지를 만들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저는 중국이 무리할 것 같지 않거든요. 트럼프보다 시진핑이 좀 더 믿음직스러워 보이는 건 이게 저만 그런 거 아니죠? 더구나 이제 중국은 사실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발전했지만 소프트 파워가 굉장히 부족했잖아요. 예. 그죠? 이제 그런 면에서 중국도 이참에 우리가 훨씬 더 믿을 수 있는 대국이다. 그리고 기존의 어떤 국제법이 준수되고 자유무역, 무역의 어떤 룰들이 유지되는 걸 수호하는 건 이제는 미국이 아니라 중국이다. 이제 이런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라도 중국이 무리할 것 같지 않고요. 그런데다가 러시아도 어쨌든 고전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다음 트럼프도 지금 괜히 이란 건드려 갖고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건데 중국이 그럴까요? 무리할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오히려 쉽게 보고 먼저 쳤다가 발을 쉽게 뺄 수 없는 상황이 또 될 수도 있는 그렇죠. 거니까요. 그걸 지금 다른 사례를 본 거니까요. 네. 그러니까 반면교사가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렇게 되면 중국도 대만을 칠 거야 막 이런 게 저는 좀 의도된 공포, 좀 이념적인 그 과장된 공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실적이지 않은. 의도라면은 어떤 의도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러니까 뭐 중국에 대해서 좀 안 좋게 생각하거나 아니면 이제 어떤 지역의 어떤 불안 요소를 부추기거나 과장하려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거 아닐까?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고 현실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네.